자, 중간연합세액부터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연합세액은 우리 개인이 소득이 생겼을 때 이자배 해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그 다음에 뭐 퇴직 양도 이렇게 이제 소득 구분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 중에서 사업 소득이 있는 자만 중간연합세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원칙을 보시면 중간연합세액은 직전과세기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중간연합세액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2분의 1만큼이 11월 1일에서 11월 15일 사이에 고지가 되고요. 그렇게 고지된 세액을 그대로 11월 30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고지 납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작년이 2019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2020년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2019년도에 대한 소득을 언제 신고 납부해요? 2020년도 5월 달에 성실사업자라고 한다면 6월 달에 소득세에 대한 신고 납부를 진행하게 되겠죠. 자, 이때 만약에 우리가 납부한 세액이 500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2020년도 11월 달에 요거는 이제 확정신고고요. 중간연합세액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때 원칙은 얼마만큼 납부하는 거냐 하면 19년도 1년치에 대한 세금이 얼마였어요? 500이죠. 500의 2분의 1만큼 250만큼이 고지가 됩니다. 그러면 고지된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면 돼요. 고지는 뭐예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 그걸 고지라고 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만큼의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라고 이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편으로 송달이 보통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받은 그 고지서에 적혀있는 세액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자, 이거는 어떤 가정이 깔려있는 거냐 하면 2019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잘 해왔어요. 2020년도에도 작년만큼의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1년 동안에 대해서 발생한 세액이 500이다 라고 한다면 2020년도 6개월 동안 발생한 세액은 250 정도일 것이다 라고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1년치에 대한 세액이 500이었으니까 2020년도 중간연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거든요. 이 중간연합기간, 이 6개월 동안 발생한 세금은 250 정도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렇게 세무서가 보내주게 됩니다. 원칙은 고지 납부라는 거예요. 자, 예외가 있습니다. 고지 납부는 아무래도 법인 사업자에 비해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는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따박따박 자기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납부를 하는 게 조금 이제 무리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혜택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자, 예외 한번 살펴볼게요. 중간연합 기간에 대한 실적 기준입니다. 11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2019년 1년 동안 벌어들인 게 500인데 실제로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6개월 동안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6개월치에 대한 세액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10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에 대한 세금을 11월 달에 중간연합에 대한 세액으로 100만큼을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칙은 어땠어요? 원칙에 따르니까 250만큼 납부를 했어야만 했죠. 근데 예외에 따르면 100만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느낌이 빡 오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업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이번 연도에 너무 안 됐다 싶을 때 우리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대상 한번 볼게요. 중간연합 기준액이 없는 경우 또는 중간연합 추계액이 중간연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30% 숫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과세 표준을 보시면 중간연합 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다가 곱하기 2를 하시고요. 마이너스 2월 결손금과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해서 과세 표준을 구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1년치에 대한 금액으로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산출세액까지 구하고 나서는 2분의 1만큼을 다시 곱하셔서
정상적인 6개월치에 대한 세금으로 반영을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까지 계산을 하시면은 중간연합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 세액이 100이라고 한다면 100을 납부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 중간연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고요. 작년에 500이었죠. 이거에 3분의 1이 미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00 나누기 3을 해보면 166이거든요. 167이라고 해볼게요. 167에 미달하는 경우만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6개월치에 대한 세액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에 200이 나왔다. 그러면 이 예외 규정은 적용받을 수가 없고요. 그냥 원칙으로 돌아가서 요거 적용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봤는데 요거에 미달한다. 예를 들어서 100 같은 경우는 167에 미달하잖아요. 그러면 이 100이라는 금액을 내가 실제로 계산을 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지납부와 신고납부의 차이는요. 고지납부는 세무서가 계산해준 세액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내는 거고요. 신고납부는 내가 직접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시는 겁니다. 차이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연합을 적용을 하실 때 죄송해요. 부가세 얘기하려고 했다가 아까 지금 부가세 강의를 하고 와가지고 헷갈렸나봐요. 어쨌든 이러한 두 가지의 경우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입니다. 이거 우리가 저번에 산출세액 공부하실 때 잠깐 봤던 내용인데, 자, 예정신고 대상은 부동산 매매업자만 신고하시는 겁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업종이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적용하는 거고요. 예정신고 기한은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동일합니다. 자, 부동산 매매 차익이 없거나 매매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납부할 금액이 없다고 해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안 되고요. 납부할 금액이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소득세의 경우도 납부할 금액이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되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납부할 금액이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자, 양가로 2번에 산출세액 나와 있죠. 토지 등 매매 차익,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감한다. 이거는 양도소득세의 기본적인 계산 구조에 따르게 되는 거고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토지 등 매매 차익 곱하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들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이것을 준용해서 계산을 하겠다. 마치 내가 지금 사업자이지만 나는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중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부동산 매매업자다라고 한다면 너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와 비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자면은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될 거고요. 비사업자이면은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양도소득으로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가 비사업자인 경우에 양도소득으로 구분이 되어서 계산을 했을 때 세액과 비교를 해서 둘 중에 많은 걸로 과세를 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근데 중요하신 거는 양도소득세에서는 기본공제라는 게 차감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 구하실 때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하나 챙겨두시고요. 자, 납부는 부동산 매매업자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정신고 세액을 미납부 시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의 규정은 양도세 규정을 준용한다. 자, 수시부가세액입니다. 납세지 권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사업 부진,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소 또는 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납세 의무가 있는 자,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번, 2번, 3번을 딱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가에 속해 있는 그러한 세무 공무원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사관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할 그런 느낌이 좀 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소득이 생기면 그냥 수시로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정해진 기한이 있잖아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세액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5월 30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국가 입장에서
뭔가 이제 그 소득자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 세금 내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5월 달로 우리가 기한을 정해놨잖아요. 그 기한까지는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그 기한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했으면 그때서야 세무서는 그 소득자한테, 납세자한테 가서 당신 세금 납부 안 했으니까 세금 제대로 납부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기한에 따라서 그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건데,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라도 세금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시로, 뭐 기한이 없어요. 그냥 수시로, 그냥 뭐 오늘 자고 일어나서 기분 나쁘면 세금 내세요. 뭐 내일 자고 일어나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세금 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시부가세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의 사유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이런 거에 해당되는 자들은 세무서가 그냥 아무 때나 와가지고 세금 내세요 하면 세금 내야 됩니다. 어떤 법적인 기한이 따로 존재하지 않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최저한세입니다. 적용 대상을 보시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이죠. 마찬가지로 최저한세도 사업소득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최저한세 보시면 감면 후 사업소득에 대한 세,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곱하기 최저한 세율. 최저한 세율은 산출세액 3천만 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 이렇게 되어 있죠. 최저한세는 무엇이냐면 우리 여러분들 이론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감면이나 공제 같은 거를 많이 배우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실무 나가시면 확실히 느끼시겠지만 감면과 공제가 정말로 많습니다.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감면 공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해가지고 감면 공제 규정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납세자에 대한 어떤 세무 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게 법적인 울타리 내에서 최대한의 절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큰 제도가 감면과 공제입니다. 그래서 감면과 공제는 여러분들이 속속들이 해당되는 업체마다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그리고 뭐 한 실무를 뭐 2년, 3년 정도 해보시면 눈에 자주 보이는 그 감면과 공제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감면과 공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감면이랑 공제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기업들은요, 사실 산출세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도 감면 공제가 많이 차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은 그렇게 많지 않게 돼요. 정부에서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감면과 공제를 다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한세라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감면, 법에 의한 감면 공제, 그래 너 받을 거 다 받아. 근데 최소한 이만큼 너가 소득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만큼 산출세액이 나왔으면 최소한 요만큼은 납부를 해라. 감면과 공제를 다 적용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산출세액이 뭐 1억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감면과 공제를 다 적용을 해보니까 7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내가 납부할 세액은 3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감면과 공제에 대한 파워를 이제 좀 어느 정도 느끼시겠죠. 세금을 1억 원이나 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연봉보다 세금이 더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금 납부할 세액이 7천만 원이 까이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3천만 원만 납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너무 많은 감면 공제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러한 세액을 다 걷어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너 최소한 이만큼의 세금은 내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산출세액이 1억 원이니까 45%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납부세액이 4,500이 나오죠. 비교를 해서 이 최저한세와 비교를 해서 감면과 공제를 적용받은 후에 세액과 최저한세 비교를 해가지고 더 많은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세금을 감면 공제가 7천이 적용되었지만 세금은 4,500만 납부를 하셔야겠죠. 즉 감면 공제 중에서 일정 부분만큼은 우리가 감면 공제를 못 받게 되는 이러한 이제 일이 발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저한세까지 적용을 하시면 공부를 하시면 뭐 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종합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또 많은 거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
이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요거는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사실 이해가 따로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명이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사실 설명할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자주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걸 뭐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요? 이건 뭐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 이거 뭐 어떻게 이해시켜요? 이런 표를 왜 많이 보고 눈에 익혀서 외우셔야 돼요. 소득세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주 보면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자주 들여다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싫다라고 하면 녹화방송에 지금 가장 최대한의 장점이 뭡니까? 자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틀어두세요. 뭐 제 수업이 아니라도 좋고 다른 그 녹화되어 있는 방송이어도 좋고 자주 틀어두세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귀에 또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자주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한 학기 동안 수업하시느라고 고생 엄청 많으셨고요. 다음 학기도 제가 뭐 지금 예상을 해봤을 때는 여전히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사실 저는 다음 학기 때 3학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를 강의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사실 이제 강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원래는 보통 이제 강의가 이제 끝날 때쯤에 다음 학기 강의 뭐 할 건지 학교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러이러한 요일에 이러이러한 과목을 맡고 싶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컨펌이 나면 그 과목을 맡는 거예요. 여태까지 저는 다음 학기의 과목을 매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소득세를 강의를 했고 지금 소득세 강의 들으시는 2학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 학기에도 제 소득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1년 동안 소득세를 제가 강의를 이어서 했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는 부가가치세 아니면 법인세를 좀 강의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과목 선택의 자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자동으로 강제로 배정을 해가지고 그 수업표를 강의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미 결정된 거여가지고 쉽게 바뀔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도 소득세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도 소득세 강의하기 이거 소득세 제가 지금 거의 1년 반 동안 연속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좀 약간 좀 지겹기는 한데 만약에 다음 학기에 3학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소득세를 쭉 들으셨기 때문에 다음 학기 때 소득세를 이어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론은 조금 이제 우리가 압축을 해서 그렇다라고 해도 제가 또 이론을 설명하면 한 번 또 설명을 하게 되면 좀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뭐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론은 우리가 최대한 조금 압축을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해서 정리해 나가는 느낌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학기 때는 이제 문제풀이를 조금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제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미리 어떤 책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 책에 있는 문제를 풀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약간 조금 이제 좀 실전 연습을 소득세에 대한 그 실전 연습을 문제풀이를 조금 더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좀 스킬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 학기 때도 2년이 되면 같이 이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고 했으면 좋겠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빨리 이제 좀 사라져서 얼굴 마주보고 저도 이제 마이크 잡고 서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제가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가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에 화요일 날에 제가 기말고사를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중간고사 본 거랑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교수학습센터 공지사항에 올려둘 건데 그거 한글 파일 다운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메일 주소랑 기한 적혀져 있을 거니까 그 기한 내에 답변 다셔가지고 저한테 답장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문제는 몇 문제 출제할지 모르겠어요. 10문제를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저번처럼 객관식 뭐 한 8문제 그 다음에 뭐 주관식 한 2문제 뭐 요 정도로 구성을 해놓을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여러분들 뭐 오픈북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푸셔가지고 기한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내신 거 한 번씩 확인하는 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메일 주소 잘못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확실한 건 여러분들
알파벳 하나하나 잘 확인하셔가지고 네이버.com 제 주소가 네이버거든요. 네이버 스펠링 틀리지 마시고요. 하나 누락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가 중간고사 때 꽤 있었어요. 제가 메일 확인을 하면서 제출이 안 되신 분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해봤더니 본인이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때 보냈는데 메일 주소가 잘못되었다고. 다행히 그분은 이제 기한 내에 제출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답안을 올리기 전에 제출을 하셔가지고 다행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는 서로 간에 발생을 하면은 번거로워지니까 메일 주소 잘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한까지 꼭 제출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방학 잘 보내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학기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